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335%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역세권 앞이니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이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이제 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왔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바로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 개 지역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멤버십용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다 깊은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또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전자책을 완성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특정 자치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 중공업지역 이런 기타 고시문이라든지 다양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금 한 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랑 성동구는 완성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마포구 일단 6월 안으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왜 중요하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주택정비형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을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의 세상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을 제시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 방향의 트렌드를 아시면 앞으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주택정비형 재개발만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또 어떤 게 있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 부문이니까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만 다루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아무래도 주택 공급보다는 상권,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용도니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본격적으로는 의견을 반영해서 9월에 고시할 예정이라 하고요. 일단 현재는 주민공람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공급을 주택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바로 사업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을 개선시킨다. 어떻게 하겠죠? 사업성을 개선시키려면 크게 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 두 번째가 공공기여율 감소잖아요. 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사업성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분양, 물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기. 두 번째 분양 가격 상승. 세 번째 이제 비용으로 하나요? 비용으로 치면 일단 일정의 공사비라든지 기부 체납도 일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부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공사비 같은 것들은 너무 대외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같이 공공기여율을 감소시키겠다. 기부 체납을 덜 받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시가 손해를 감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울시가 얼마나 주택 공급에 대해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또 두 차례 또 연이어서 변경이 됐었거든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여기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 4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고 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왔잖아요. 1차적으로 21년 9월에 한번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4년 2월 2차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2030 때도 바꿔야 되는데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1차 변경을 했었고 또 왜 얼마 지나지 않아 24년 2월에 또 변경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왜 오세훈 시장은 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에서 반영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 이때 반영을 했을지 이때도 결국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은 지금 공급 활성화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기본 방향을 보시면
어떤 게 특징이었냐? 보존 중심이었습니다. 보존 중심.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최소화하겠다. 보존 중심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선 소리장이 지금은 당시 다양한 또 완화를 했죠. 그래서 뭐 여기 뭐 나있긴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21년 9월에 어떤 게 있었냐? 21년 9월에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로는 바로 구역 지정 요건 완화입니다. 결국은 일단 정비 사업을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존에는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해서 구역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 정비 지수제 기존에 어떻게 되냐면 법적 그러니까 법령이 있잖아요. 법령이라든지 서울시 조례 여기서도 구역 지정 요건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지금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플러스 그리고 주거 정비 지수 기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 충족 이것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정비 구역 가능성이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만 만족시켰으면 됐는데 지금 2번, 3번까지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구역 지정이 잘 될 수 없었겠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를 이제 필수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21년 9월 1차 변경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또 나와있죠. 이때 나와있겠지만 여기 신통기획 도입을 합니다. 이때 신통기획 그러니까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구역 지정입니다. 지정. 구역 지정까지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뭐 사전 검토도 요청을 해야 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타당성을 뭐 조사하고 뭐 기초생활권을 계획 수립을 하고 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제서야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 그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제 또 수많은 과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재개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일반 주거지에서 일반 구역 지정까지도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단축시키죠.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지금 기존에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지금 주민 동의율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요청할 때 기존에는 10%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30%로 상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곳, 주민 동의율이 애초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들만 이제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약에 사전검토를 10%만 있어도 정비구역 이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10%는 솔직히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다 하면 서울시 행정에 마비가 되겠죠. 그러나 애초에 어느 정도 주민동의율이 받쳐주는 곳 그러니까 30% 이상일 경우에만 사전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그럼 1차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검토 요청을 하고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 여기도 원래는 기존에 동의율 50%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건데 첫 번째 기존입니다. 기존 이때 변경되기 이전 21년 9월 변경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사전검토 요청할 때 동의율이 30%, 10%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사전타당성 조사 동의율 50% 그리고 마지막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3분의 2 이상 이걸 만족시켜야 됐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대신에 30%로 상향을 했다. 대신에 이 사전타당성 조사 동의율 이것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간소화시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동의 요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이거를 만족시키면 그제서야 정비계획이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으로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 변경안이었고 2차 변경안 바로 또 정비계획 일반 동의율을 또 완화합니다.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엔드입니다. 엔드고 그리고 그 면적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완화시키거든요. 정비계획 일반 동의율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완화시켰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바로 이거는 2분의 1로 바꿉니다. 2분의 1로 바꾸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 기존과 동일하고 그러니까 동의율을 더 완화시켰죠. 매객 수립까지. 또 두 번째, 지금 사실은 일반 반대에 대해서도 동의율을 신설합니다. 이건 신설이거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이 됐고 어쨌든 간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면적이 2분의 1에 만족해서 정비구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었다 쳐요. 그러나 결국에는 반대 시위가 너무 강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흐지부지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건축허가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빌라를 거기는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노후화만 되어가는 거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음 단계 스텝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정비 가능성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정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해서 아니면 또
별도의 반대 비율이 있잖아요. 반대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었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 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계위에 내면 거기서 또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구역 해제까지도 이제 기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 동의호를 신설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애초에 20% 이상,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애초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 주민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역 지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다. 애초에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판단되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 이상 반대할 경우는 입안을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는 애초에 이 입안을 취소할 수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리 동료를 절반 2분의 1 이상 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핸드 조건을 만족시켜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 아니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반대할 경우는 이걸 무력화시키겠다. 아예 입안을 취소시킨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되면 결국 건축 허가 제한. 그럼 이건 또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공급을 또 막는 거거든요. 이것을 애초에 방지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입안 반대 동의호를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 4월에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21년 4월에 38대 서울시장이었고 22년 7월 때부터 지금 39대 서울시장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이 이전에부터 애초에 급하게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에 이제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놓았습니다. 때 풀어놨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여기. 애초에 보존 중심이었습니다. 보존. 애초에 지금 기존에 이전 서울시장은 뭐 도시재생이 좀 많이 했잖아요. 보존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정비사업 활성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대개조, 또 대개조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주거공간을 대개조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보행 일상권이라든지 녹지생태 도심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오세훈 시장이 강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왠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지금 주말에 경의선 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연남동 일대로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경의선 숲길을 걷다 보면 왜 지금 이 서울이라는 도심 안에 가용주택 용지도 부족한 이 서울에서 왜 계속 오세훈 시장은 녹지 공간과 보행 일상권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결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목표고요. 여기서 사업성 개선, 첫 번째는 사업성 개선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용적률 기준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성 보증 개수라든지 뭐 현황 용적률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기존에 사업성이 좋지 못했던 1,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주거가 밀집된 지역,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공공기율 감소. 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종의 비용이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다가 나라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을 적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너희들이 사업성을 높여서 주택 좀 공급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완화시켜 주겠고 기반 시설도 입찰을 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시설마다 토지를 이제 기부 체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희도 힘들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토지 기부 체납을 최소화시켜 줄게. 대신에 뭐 기반 시설도 입찰하면 되잖아요. 지금 모든 걸 보면 다 입찰을 시키겠답니다. 뭐 판매 시설, 업무 시설, 주거 시설 다 입체 복합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 기반 시설도 입찰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네요. 뭐 주민센터, 뭐 주차 공간들 만들고 뭐 주민센터 만들고 3층에는 뭐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 기부 체납을 최소화시켜 주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내용으로.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업성 보존 개수가 뭐지? 현황 용적률이 도대체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그게 얼만큼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사실은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성 보존 개수를 보겠습니다. 사업성 보존 개수. 결국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용적률 변화시켜 주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눈에 띄지 않나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가뿐만 아니라 단지나 규모, 세대 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용 용적률의 보존 개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을 시켜주겠다. 참고로 재개발은 지가만 고려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가 플러스 단지 규모, 세대 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재개발은 지가만 고려를 함으로써 단지 규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지금 보존 개수를 2.0까지 적용시켜 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살펴보기 앞서 이러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 이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성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강남, 강북, 재건축 비교해봅시다. 똑같은 공사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압구정에서 일반 분양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원구 이런데 노도강 이런 데서 일반 분양한다. 그러면 이거 일반 분양가 자체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단지나 아니면 지역 간 사업성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될 곳들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될 곳들은 또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이런 곳들만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지금 재건축 자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일반 분양가조차 낮으면 솔직히 힘듭니다. 애초에 사업성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정 개수를 통해 가지고 보완시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 좀 설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기존적으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이 용적률도 여러 가지 용적률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있고 허용 용적률이 있고 뭐 상한 용적률이 있고 뭐 법적 상한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 기준입니다. 이건 또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 기준. 이건 서울시 조례 기준이란 말은 다른 시에서는 또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은 210%입니다. 210%.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바로 230%. 그리고 상용 용적률 250%. 그리고 법적 상용 용적률 300%거든요. 이런 용적률 체계들은 2025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성 보존 개수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에는 사업성 보존 개수가 적용되기 이전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용적률이 210%라고 했죠. 그러니까 210%. 그리고 이제 허용 용적률이 지금 여기서 20% 더했다 했잖아요. 20%를 더해가지고 총 230% 됐죠. 그리고 이제 상한 용적률은 어떻게 했나요? 상한 용적률은 지금 또 20%, 지금 250% 이렇게 봤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의 절반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잖아요. 그래서 이 절반 50%의 절반은 25% 이것을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분양할 수 있고 나머지 25%는 이거를 임대를 넣어야 돼요. 임대.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이제 서울시나 정부가 주는 이유는 절반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분양을 총 지금 250 플러스 25니까 300% 받았다는 가정하에 총 275% 받았죠. 그리고 임대를 25%. 그래서 총 300%입니다. 사실은 지금 최대 300%지 이렇게 300% 받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만약에 사업성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을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기준 용적률은 210% 똑같거든요. 그러나 아까 나왔죠? 여기 허용 용적률에 보존 개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20% 허용 용적률이 20%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최대 아까 2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보존 개수가. 그러면 20% 곱하기 지금 사업성 보존 개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로 받게 되면 40 곱하기 2니까 40% 받겠다는 것입니다. 허용 용적률을 40% 받겠다. 그러니까 더하면 250%입니다. 벌써 지금 이거 기존에 상한 용적률과 같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한 용적률을 받게 되면 아까 20%는 동일합니다. 20% 동일을 받게 되면 지금 270%죠. 그리고 만약에 법적 상한 용적률 똑같이 300%입니다. 이거는 바꾸겠다는 거 아니고 이거는 바꿀 수도 없죠. 지금 서울시가 300%니까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300 빼기 270의 절반이니까 15%입니다. 그러니까 15%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 절반 15%는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분양은 어떻게 할 수 있냐요? 분양은 지금 총 270 플러스 15니까 285가 되죠. 그리고 임대는 15%. 그러니까 최대 분양을 10%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줄이더라도 이게 또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를 줄이더라도 임대가 마이너스 10% 됐죠. 마이너스 10%. 분양을 너희가 더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겁니다. 결국은 분양을 너희가 솔직히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 방향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임대주택을 또 많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성 보존 개수를 잘 살펴보면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임대 물량을 줄이더라도 분양 물량을 늘리도록 우리가 허용해 줄게 이겁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성 보존 개수라는 것이 지금 분양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최대가 2니까 이게 또 사업성 보존 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용 용적률. 제가 이거 맥시멈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 설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분양 물량이 10% 늘어난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 보존 개수 도입. 뭐 보존 개수를 해주겠다? 이게 뭔 말인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분양 물량을 늘리도록 해줄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그러니까 재개발에 있어서는 기준 용적률로, 재건축에 있어서는 허용 용적률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최대한 보존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황 용적률, 그러니까 2004년에 정세부나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존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저는 재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보는 단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일단 제가 제3자 일반 주거 지역으로 또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 어차피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현황 용적률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앞으로 현황 용적률을 재건축에 있어서는 허용 용적률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용 용적률 230%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황 용적률이 268%라고 쳐요. 268%. 그러면 지금 허용 용적률이 230%니까 이거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사업성이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만약에 현황 영중률이 268%라고 칠게요. 그러면 허용 영중률 240%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 영중률부터 시작하는데 허용 영중률 이상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268%, 지금 이게 268%라고 할게요. 현황 영중률이 268%다. 그러나 허용 영중률 23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치면 이게 230%가 허용 영중률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용 영중률 이상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30%까지는 기부 체납 없이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법적 상한 영중률 300%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230%까지만 기부 체납을 없이 가능하고 230% 초과일 때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3%이 차이 70%잖아요. 70%의 절반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5%는 임대료 나와야 되는 거고요. 35%는 이제 분양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얼마나 가능한가? 분양이 지금 265%죠. 230 플러스 35 하면 265고 임대가 35%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했죠? 이것을 지금 이번에는 이제 2030에서는 현황 영중률을 허용 영중률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현황 영중률까지 기부 체납 없이 온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68%까지 이게 268%잖아요. 이게 268%라고 할게요. 이게 268%인데 이거를 다 허용 영중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용 영중률이 240%였는데 이거를 다 기부 체납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똑같이 법적 상한 영중률 300%라 쳤을 때 이 차이가 지금 32%잖아요. 32%의 절반이니까 16%는 분양을 하고 16%는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8 플러스 16 하면 분양은 얼마나 가능하죠? 분양 물량이 284%. 그러니까 임대가 16%. 기존에 임대가 35%고 임대가 16%. 이게 확 줄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임대 물량을 줄이더라도 분양 물량을 너희가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개선시켜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영중률이 이미 초과된 경우, 그러니까 현황 영중률이 이미 허용 영중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재건축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이나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다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을 가밀단지라 하더라고요. 이 가밀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 영중률이 허용 영중률을 초과하는 주택단지를 재건축 가밀단지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 149단지 8.7만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기존에는 아마 사업성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현황 영중률을 허용 영중률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사업성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대 물량을 줄이고 분양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더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 재건축 가밀단지 어떤 게 있을까? 여기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또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살펴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이미 제공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강진구에 자양 한강현대 그리고 뭐 중랑구 면목 한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또 일반 분양가가 비싼 곳을 잘 봐야 되겠죠. 일반 분양가가 비싼데 기존에는 재건축 사업이 힘들었던 곳.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 자체도 비싼 곳.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 분양가가 비쌌는데도 사업성이 안 받쳐져서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했던 곳. 그런 곳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마포구 또 어디 있죠? 동작구 이런 데 있잖아요. 동작, 마포구, 강진구 이런 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당극동 제가 동작구 또 이런데 봐야 되겠죠. 사당극동 이것도 93년도 지금 32년 차거든요. 여기도 지금 1550세대 용적률이
48%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아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 230%라고 했는데 이미 248%로 용적률이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248%까지는 기부 채납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일 경우에만 그 절반을 임대로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호재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 오르막길이고 이러니까 또 사업성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바로 광진구 자양 한강 아파트 자양 한강 현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1993년도 또 재건축 연한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204세대 별로 안 됩니다. 세대수가. 그러나 이것도 용적률이 335%입니다. 이거는 너무 지금 높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335%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역세권 앞이니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이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이제 높잖아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롯데캐슬, 리버파크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데는 이제 만약에 준주거지역까지 종상이 되면, 그리고 현황 용적률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이 된다고 치면 이제 허용 용적률 준주거지역은 32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335% 그리고 법적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이 또 사업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금 사업성이 그대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넣게 되면 이건 충분히 종상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이 되고 현황 용적률 335%를 허용 용적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이 어디냐, 마포 도화우성이죠. 마포 도화우성.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도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1222세대 용적률이 지금 228%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일 거예요. 여기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이 230%인데 지금 228%. 근데 이게 또 제가 이게 기사에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240%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40%라고 하면 이미 허용 용적률 230%를 초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40%를 허용 용적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역세권 가깝기도 하거든요. 역세권이 가깝습니다. 역세권은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또 종상향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현황 용적률의 결국은 호재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힘든,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이랬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 감리단지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급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미래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현행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계속 가용 주택 공급지가 부족하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재건축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물꼬리를 터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입지가 좋은데 입지가 너무나 좋지만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 그런 것들은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선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또 받아내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 지금 사업성 보증 개수랑 해당 용적률 인정된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만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최대한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너에게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악했던, 그러니까 제1, 2종 일반 주거지역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 4층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6층까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층수도 계속 완화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공공기업 비율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서울시가 가져가는 비용이죠. 서울시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15%를 10%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전략 용도 시설 도입 시에는 또 더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무도 재건축 사업할 때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으면 지금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안 지으려고 해요. 특히나
땅이 좋은 곳,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 여의도 같은 곳들 지금 시범 아파트 보면 다 이런 것들은 다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짓게 되면 기부 취납 비율을 더 낮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완화를 시켜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에 대해서 또 신경을 씁니다. 만약에 반대할 경우, 그러다 우리는 주택 공급이 급한데 만약에 주민 반대가 심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제 소규모 정비형 이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대표적으로 뭐 모아손이죠. 근데 또 뭐 휴먼타운 이런 것도 해요. 이름을 또 만들었어요. 휴먼타운 이런 것도 도움을 주겠다. 뭐 건축협정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뭐 지하 주차장 건축협정 개별 건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기반시설 확충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곳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9월에 고시되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2025 지금 마지막 2025도 한번 꼭 공부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